안 돼. 제발 내 아들들을 데려가지 마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제발 며칠만. 서울 삼진의료원 소아과 병동의 차가운 복도. 서연우 45의 절박한 울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병원 원무과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원무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들 뒤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병원의 새로운 실소유주가 될 남자, 강지훈 45이었다. 19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는 자신의 사냥감을 둘러보는 포식자처럼 차갑고 무감각한 시선으로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이 비참한 여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 서연우 씨, 이미 유예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중군의 치료비가 벌써 8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병원도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당장 퇴원 수속을 밟으시죠. 원무과장의 말은 비수처럼 연우의 가슴에 꽂혔다. 퇴원. 그 말은 곧 5살배기 아들 하준의 죽음을 의미했다. 연우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앞의 남자에게 매달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원무과장 뒤에 서 있는 그림자처럼 차가운 존재감의 강지훈이 들어왔다. 1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얼굴. 지훈 씨? 연우의 목소리가 공포와 경악으로 떨렸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반응해 낡고 지친 행색의 여자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는 단지 시끄러운 채무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 운명적인 재회가 있기 48시간 전 인천국제공항 VIP 입국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월스트리트의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는 K글로벌 캐피털의 회장 강지훈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19년 전 호련히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괴물 같은 성공을 거둔 남자. 그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나타났다. 완벽하게 재단된 톰포드 슈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이번 귀국 목적은 단 하나, 부실 경영으로 무너지기 직전인 삼진의료원을 인수하여 최첨단 바이오 허브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또 하나의 자산일 뿐이었다. 그가 향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수백 평에 달하는 공간은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통유리창 앞에 섰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다. 19년. 그가 이룬 부와 명예는 거대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년 전 풋풋하지만 슬픈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우의 사진이었다. 연우야. 그의 입에서 수십 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짧았고 비극으로 끝났다. 지우는 아직도 어머니 박 회장 72의 눈물 어린 고백을 기억했다. 지훈아, 애미가 미안하다. 연우, 걔 몸이 그렇단다. 우리 강씨 집안 대를 이을 수가 없대. 불임이란다. 불임, 그 두 글자가 젊은 날의 사랑을 산산조각냈다. 후계자를 잊지 못한다는 압박과 죄책감 속에서 연우는 스스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지훈은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다. 그 후로 그는 단 한순간도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여자는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텅 빈 마음은 채울 수 없었다. 그는 연우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운명이 잔인했다고, 그래서 자신은 더 잔인하게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던져 넣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다 끝난 일인데.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낙후된 달동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상가 건물 1층. 내 아들 국수라는 작은 간판 아래 서연웅은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주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땀은 비 오듯 흘렀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팔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삶은 19년 전 그날 지훈의 어머니 박 회장이 그녀를 쫓아내던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더러운 것, 감히 니까짓 게 내 아들 앞길을 막아? 이 돈 받고 당장 꺼져. 그리고 명심해. 넌 평생 아이도 못 갖는 년이야. 내 아들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연우는 그날의 모욕을 곱씹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불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났다. 지훈이 떠난 지 13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기적처럼 단 하룻밤 그와 재회하기 전까지. 그리고 6년 전, 그녀는 기적을 4번이나 낳았다. 민준, 서준, 하준, 도준. 그녀의 전부인 4명의 아들. 하지만 지금 그 기적 중 하나가 그녀의 넷째 아들 하준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연우는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며 구석에서 얌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세 아들, 민준, 서준, 도준을 애처롭게 바라봤다. 얘들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하준이 데리고 올게. 그녀의 눈에 절박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 하준이를 살릴 천문학적인 병원비였다. 다시 현재 삼진의료원. 강지훈은 인수를 앞둔 병원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임원들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소아과 병동의 수익률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 정도 적자라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군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가 차가운 눈으로 소아과 병동을 훑어보던 중 병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야외 정원에서 아이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저긴 뭡니까? 아, 소아 환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정원입니다, 회장님. 지훈은 불필요한 공간이라 생각하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과 똑 닮은 3명의 남자아이를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는 한 여자. 햇빛에 바래고 고된 노동에 거칠어진 모습이었지만 그 윤곽, 그 슬픈 눈매는 연우? 지훈의 입에서 불신의 중얼거림이 터져나왔다. 불가능했다. 19년 만에 왜 하필 이곳에서? 그녀가 왜? 그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의눈으로 폭발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고정되었다. 5살 남짓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셋.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겁을 먹고 엄마 뒤로 숨는 아이들. 지훈은 자신의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얼굴, 특히 그들의 눈. 자신을 비난하는 듯 혹은 원망하는 듯 강렬하게 타오르던 자신의 어린 시절 눈빛과 똑같았다. 날카로운 콧날, 앙다문 입술. 그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았다. 지훈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자신의 5살 때 사진을 확인하려다 멈칫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본능이 핏줄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연우를 바라봤다. 불임이라더니. 그의 목소리가 지독한 배신감으로 떨려왔다. 이 아이들은 누구지? 연우는 지훈의 등장에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 하준이의 병원비 때문에 절박해진 그녀는 원무과장에게 사정하러 왔다가 새 아들을 잠시 정원에 데리고 나온 참이었다. 엄마, 저 아저씨 무서워. 첫째 민준이가 연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연우는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아니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는 지훈을 흉터처럼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상관이 없어? 지훈이 차갑게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19년 만에 나타나서 내 병원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애들을 데리고 상관이 없다고? 바로 그때 원무과장이 다급하게 정원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리고 그는 연우를 쏘아붙였다. 서연우 씨,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겁니까? 당장 하준이 병실 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준, 병원비, 그리고 연우의 절박함.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4명? 그는 연우를 쳐다봤다. 애가 4이야? 연우의 얼굴을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19년 전 자신은 아내가 불임이라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19년 만에 만난 전처와 자신을 경악할 정도로 닮은 아이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4번째 아이는 자신이 곧 쫓아내려 했던 이 병원에 누워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충격이었다. 강지훈은 병원 정원을 거의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가 19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뒤따라오는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도 임원진의 인사도 무시한 채 주차장으로 향했다. 최국을 쐬단 뒷좌석에 몸을 던진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자신과 똑 닮은 그 겁에 질린 새 쌍의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는 듯했다. 그리고 서연우. 19년의 세월이 그녀를 얼마나 혹독하게 짓밟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낡은 티셔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그리고 그 절박한 눈빛.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재킷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서울의 햇살이 역겨울 정도로 눈부셨다. 불임,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19년 전 어머니 박 회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잠겨있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성공 신화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가 아닌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19년 전 어머니가 그에게 건넸던 서연우의 불임 진단서 사본이었다. 자궁 기형으로 인한 영구적 임신 불가. 당시 그는 이 종이 한 장에 모든 사랑과 미래를 저당 잡혔었다. 그는 19년 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박 회장의 집무실. 어머니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지훈아, 이 애미가 너에게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애를 붙여줬구나. 우리 강씨 가문의 대가 내 아들 대에서 끊기게 생겼어. 연우 쟤 애를 못 갖는 몸이란다. 젊은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연우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재벌 가문의 후계자라는 거대한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연우의 죄책감 어린 얼굴과 어머니의 눈물이 그를 올감했다. 결국 그는 이별을 받아들였고 연우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차마 붙잡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오늘 그가 본 것은 무엇인가? 5살. 아이들은 분명 5살이라고 했다. 그리고 4명. 1명은 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3명은 그녀와 함께 있었다. 19년 전이 아니라 5년 전이었다. 그렇다면 19년 전의 진단서는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지훈은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 그토록 자신을 닮은 아이들의 존재는 그 어떤 진단서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19년 전 서연우 씨의 진료 기록을 모두 조사해. 그리고 5년 전 그 여자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모든 것을. 그 시각 강지훈이 병원을 떠나는 것을 확인한 서연우는 남아있는 모든 기력을 쥐어짜내 새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하준이가 누워있는 병실 쪽을 차마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면 주저앉아 울부짖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행선지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사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옥탑방이었다. 부와 가난의 극명한 대비.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우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강지훈, 그가 돌아왔다. 하필이면 하준이가 입원한 병원의 주인이 되어 나타났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둘째 서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의 얼굴을 살폈다. 연우는 그제야 자신이 공포에 질려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들들 엄마가 다 지켜줄 거야. 꼭.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연우는 아이들을 방 안에서 놀게 하고 좁은 옥상 평상으로 나왔다. 그녀의 목에는 낡고 가는 은색 체인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체인에는 평범한 펜던트가 아닌 남성용 커프스 버튼, 후이망셋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새겨진 낡은 은 커프스 버튼. 그녀는 그것을 부적처럼 움켜쥐었다. 그리고 6년 전 지훈과 기적처럼 혹은 악몽처럼 재회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19년 전 이혼 후 그녀는 박 회장의 감시를 피해 이름까지 바꾸고 온갖 꾸준히를 전전하며 살았다. 그날은 이혼한 지 13년이 지난 어느 겨울밤이었다.
연우는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임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해외 유명 투자자들을 초청한 의료산업 투자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다. 연우는 무거운 쟁반을 나르며 지친 몸을 이끌었다. 그리고 연회의 주인공,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선 남자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3년 만에 본 강지훈.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어수룩한 청년이 아니었다. 수천억을 주무르는 냉철한 투자자, K글로벌 캐피털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연우는 그를 피해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주치면 안 된다. 그는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그녀는 연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직원용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오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호텔 로비 바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오랜만이네, 서연우. 그가 그녀를 알아봤다. 13년 만이었지만 그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혹은 잊지 못했다. 연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눈에 담긴 깊은 외로움과 고통에 발이 묶였다. 나 아직도 네가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 지훈이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했지? 연우는 기가 막혔다. 당신 어머니가...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13년이나 지난 원망을 쏟아낼 힘도 없었다. 딱 한 잔만, 13년만인데 딱 한 잔만 같이 마셔줘. 그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에 연우는 결국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독한 위스키가 몇 잔 오고 갔다. 취기가 올랐다. 13년간 억눌렀던 서름과 그리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당신은 날 믿지 않았어. 당신 어머니가 날 내쫓을 때 당신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연우가 울부짖었다. 지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어.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거짓말이야. 전부 다. 그들은 그날 밤 13년간 쌓인 오해와 그리움을 격렬하게 토해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슬픔에 취해, 서로에게 남아있던 미련에 취해 그들은 하룻밤에 실수를 저질렀다. 13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뜨겁고도 절망적인 하룻밤으로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연우가 호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지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그는 어떠한 쪽지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침대 옆 바닥에 그의 것으로 보이는 은색 커프스 버튼 하나만 뒹굴고 있었다. 이터니티. 연우는 그것을 집어들고 멍하니 웃었다. 영원이라니 잔인한 농담이었다. 그는 아마도 전날 밤의 일을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로 치부하고 싶었을 것이다. 연우는 비참한 심정으로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2달 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4명, 일란성 쌍둥이 4명이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지만 연우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그에게 이 아이들이 환영받을 리 없었다. 박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 아이들을 빼앗아 가거나 혹은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도 몰랐다. 연우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은 오롯이 그녀의 아이들이다. 그녀는 그렇게 홀로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다시 현재, 지훈은 펜트하우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19년 전 서연우 씨의 불임 진단서를 발급했던 병원은 18년 전 의문의 화재로 모든 자료가 소실되었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아졌다. 그럼 담당 의사는? 최 박사라는 자였는데 진단서 발급 직후 박 회장님의 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연구 지원금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지훈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였다. 모든 것이 어머니가 꾸민 짓이었다. 김 비서가 침을 삼키며 다음 보고를 이어갔다. 그리고 6년 전 회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셨던 의료산업 투자 컨퍼런스가 열린 호텔. 그날 밤 회장님은 호텔 스위트룸에 투숙하셨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뉴욕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6년 전 그날 밤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다. 술에 취해 누군가를 만났던 것 같기도 하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연우의 우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계속해. 서연우 씨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사내 아이 4명을 출산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4쌍둥이였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산모가 영양실조와 과다출혈로 출산 당시 생명이 위독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아버지라는 비어 있습니다. 김비서의 보고가 끝났을 때 지훈은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한 충동을 느꼈다. 6년 전 그날 밤, 그가 기억조차 못하는 혹은 기억하기를 거부했던 그 하룻밤, 그 결과가 4명의 아이들이었다. 자신의 핏줄. 그는 서랍을 뒤져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터니티라고 새겨진 은색 커프스 버튼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그는 늘 이 한쪽짜리 커프스 버튼을 보며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 혹은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나머지 한쪽은 그날 밤 그가 버려두고 온 연우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19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6년 전 하룻밤의 실수로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그리고 그 아이 중 하나가 지금 자신의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김비서의 보고는 강지훈의 심장을 얼음장으로 내리치는 것과 같았다. 19년 전의 진단서는 조작되었고 6년 전 하룻밤은 현실이었으며 그 결과물인 4명의 아이들은 실존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넥타이를 바로잡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서연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5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도둑 맞았다는 분노가 뒤섞여 그의 안에서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 앉아 서류로 진실을 확인할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차 준비해. 주소는 내 아들 국수. 수억 원을 호가하는 마이바흐가 서울의 가장 낡고 비좁은 달동네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은 그 자체로 초현실적인 풍경이었다.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 양옆으로 늘어선 낡은 상가들. 지훈은 차마 이곳에 서연우가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부와 가난의 극명한 대비.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차를 세운 곳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엔 습기가 가득 찬 작은 국수가게 앞이었다. 내 아들 국수. 지훈은 그 상호명을 비웃듯 중얼거렸다. 내 아들 참으로 정직하군.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짙게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응시했다. 가게는 좁고 허름했다. 낡은 테이블 4개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곳에 연우가 있었다. 19년 전 그토록 여리고 청순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밀가루 반죽이 튄 낡은 티셔츠 차림, 땀으로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채 그녀는 쉴 새 없이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고된 노동에 그녀의 손마디는 굵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지훈은 가슴이 저미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외면한 19년 동안 그녀는 이런 지옥에서 홀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 구석 작은 평상 위에는 아이 3명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놀랍도록 조용했고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들의 작은 세계에 몰두해 있었다. 지훈은 숨을 참았다. 멀리서 보아도 아이들의 얼굴 윤곽은 자신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들. 그가 지난 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핏줄.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값비싼 구두가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또각 소리를 내며 닿았다. 딸랑. 낡은 풍경 소리와 함께 지훈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좁은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땀 냄새와 진한 멸치 육수 냄새가 그의 비싼 슈트 향수와 뒤섞였다. 연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치대던 반죽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밀가루가 사방으로 튀었다. 구석에 있던 아이들도 놀라 엄마를 바라봤다. 서연우! 지훈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연우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의 공포와는 다른 자신의 마지막 보금자리, 아이들이 있는 이 성역을 침범당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평상 쪽으로 몸을 돌려 막아서며 소리쳤다. 당신이 여길 왜 와? 당장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찢어질 듯 했다. 지훈은 그녀의 저기에 찬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아이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저 아이들. 그가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을 들자 연우가 미친 사람처럼 그 앞을 막아섰다. 보지 마! 당신이 볼 자격 없어! 당장 나가라고! 연우는 근처에 있던 행주며 젓가락통이며 닥치는 대로 그에게 집어던졌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연우에게 다가갔다. 내 질문에 대답해. 저 아이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진실을 원했다. 연우는 절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냐고?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19년 전에 날 지옥으로 밀어넣었을 땐 관심도 없더니 6년 전에 날 하룻밤 실수로 취급하고 떠났을 땐 생각도 안 났겠지? 그녀의 말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6년 전 그날 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연우야, 그건... 지훈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연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아이들이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 서연우 혼자 낳고 혼자 키운 내 새끼들이라고. 당신 같은 억만장자가, 당신 어머니 같은 무서운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내 전부야. 그녀는 19년 전 박 회장에게 당했던 모욕과 수모를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었다. 지훈은 연우의 격렬한 저항에 뒷걸음질 쳤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여자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하지만 병원에 하준이가... 그가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연우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지훈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짝!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당신이 하준이를 어떻게 알아? 당신이 뭔데? 그녀는 지훈의 가슴을 미친 듯이 밀어냈다. 연우의 내면은 공포로 가득 찼다. 내적 갈등.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알았다. 그가 하준이의 존재를 안 이상 나머지 아이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박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19년 전처럼 그녀의 아이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녀가 불임이라고 속여서 지훈을 떼어냈던 그 독한 여자가 이제 와서 강씨 가문의 손주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 안 돼. 절대로. 내 새끼들은 한 발자국도 그 지옥 같은 곳에 들여보낼 수 없어. 연우는 지훈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며 악을 썼다. 가! 당장 가라고! 다신 내 앞에, 내 아들들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19년 전에 죽었어! 내 인생에서 당신이란 남자는 그때 죽었다고!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다. 지훈은 그녀의 힘에 밀려 가게 밖으로 쫓겨났다. 쾅! 낡은 나무 문이 그의 눈앞에서 닫혔다. 그는 닫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뺨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은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연우의 무너지는 울음소리와 겁에 질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였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이들에게 괴물로 각인되었다. 지훈은 천천히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 닫힌 국수가게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거부했다. 철저하게. 19년 전의 상처가, 박 회장이 저지른 만행이 그녀를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든 갑옷이 되어버렸다. 그는 연우의 말을 곱씹었다. 당신 같은 억만장자. 그녀는 그를 돈으로만 보았다. 그리고 그 돈이 자신과 아이들을 해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지훈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19년 전 비겁자였고 6년 전 무책임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것도 아파서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낼수록 진실을 향한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연우를 탓할 수 없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는 김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삼진의료원으로 가. 연우가 문을 닫아 걸었다면 그는 다른 문을 열어야 했다. 병원에 있는 그의 넷째 아들, 하준. 그 아이가 모든 진실의 열쇠이자 그가 속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었다. 강지훈이 떠난 후 내 아들 국수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연우는 닫힌 문에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격렬한 분노와 절망적인 울음소리에 겁을 먹고 평상구석에 웅크린 채 숨죽여 울고 있었다. 연우는 아이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19년간 지켜온 방어벽이 오늘 그가 돌아온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그녀가 애써 평정을 되찾고 아이들을 달래려 일어서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엄마? 평소에도 가장 약했던 넷째, 하준이었다. 병원에서 겨우 링거만 맞고 퇴원 보류 상태로 돌아왔던 아이. 하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부르며 비틀거렸다. 엄마, 나 숨이... 아이는 가슴을 움켜쥐며 격렬한 기침을 토해냈다.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다. 쇳소리가 섞인 폐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하준이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하준아, 안 돼! 하준아! 연우의 비명이 낡은 국수가게를 찢었다. 연우는 정신없이 하준이를 안아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삼진의료원.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하준이의 기록이 남아있는 유일한 그곳으로 다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하준이는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연우는 수술실 앞 의자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피곤한 기색의 소아과 과장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서연우 보호자님.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그 단어가 연우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냥 감기가 심하다고. 그냥 좀 약한 거라고.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병세가 아주 빠릅니다.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준 군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골수 이식. 연우는 이미 8천만 원의 병원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하지만 이식은... 의사는 그녀의 절망을 읽었지만 냉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여자를 찾는 겁니다. 저희가 즉시 세 형제들과 보호자님의 골수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형제 간에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요. 연우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세 아들과 함께 피를 뽑았다. 민준, 서준, 도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엄마의 말에 울지 않고 씩씩하게 주사바늘을 견뎌냈다. 연우는 하준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다. 다음 날 의사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유감스럽게도 세 형제 모두 그리고 어머님까지 하준 군과 골수가 100% 일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우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선생님? 우리 하준이 이대로 죽는 거예요? 제발 다른 방법이... 의사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외에 일치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하준 군의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그 한마디가 연우의 심장은 꿰뚫었다. 강지훈. 그녀는 19년 전 자신을 버렸고 6년 전 자신을 잊었으며 바로 어제 자신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에게 가라고?
그에게 무릎 꿇고 내 아들이 당신 아들이니 살려달라고? 연우의 온몸이 치욕과 분노로 떨렸다. 내적 갈등. 19년간 그녀가 지켜온 것은 가난한 산속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당당했던 엄마로서의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유리창 너머로 위태롭게 숨을 몰아쉬는 하준의 작은 얼굴을 보자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결심해야 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다가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지옥불 속이라도 뛰어들어 아들을 살릴 것인가. 그녀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은색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6년 전 그가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 이터니티가 새겨진 커프스 버튼.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무기이자 유일한 증거였다. 연우는 응급실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강지훈이 오늘 삼진의료원 이사회를 주재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삼진의료원 최상층 이사회실, 강지훈은 냉혹한 포식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병원 이사진과 변호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부와 가난의 극명한 대비. 그는 어제 국수가게에서 당한 수모와 충격을 완벽하게 숨긴 채 병원 인수 합병의 마지막 단계를 지휘하고 있었다. 삼진의료원의 부실 경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아과 병동을 포함한 수익성 없는 모든 부서는 즉각 통폐합하고 15%의 인력을 감축하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선고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육중한 이사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머리가 산발이 된 서연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녀의 행색은 초라했고 눈은 광기에 가까운 절박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김 비서가 다급히 막아섰지만 연우는 그를 밀치고 회의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변호사들이 경악한 눈으로 이 불청객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이그러졌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연우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그녀는 그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지훈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쿵!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살려주세요! 연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발, 강지훈 씨, 우리 하준이 좀 살려주세요.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지훈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차가운 가면을 유지하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제발요. 하준이가 백혈병이래요. 골수 이식이 필요하대요. 제발. 연우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다. 지훈은 어제 자신을 향해 뺨을 때리고 악을 쓰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다. 그의 심장도 함께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당신은 분명히 말했잖소. 당신 아이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의 잔인한 말은 연우를 절망의 끝으로 밀어붙였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거칠게 잡아쳤다. 이터니티가 새겨진 커프스 버튼 펜던트가 그녀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강지훈의 눈앞에 내밀었다. 상관 있어. 그녀가 절규했다. 당신은 6년 전에 이거 하나만 남기고 나를 버렸어. 그날 밤 당신은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나는 전부 기억해. 지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커프스 버튼, 이터니티. 그가 잃어버렸다고 혹은 버렸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한쪽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그곳에는 나머지 한쪽이 항상 잠들어 있었다. 하준이는 당신 아들이야! 연우의 고백이 이사회실을 울렸다. 지훈이 커프스 버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김 비서였다. 그는 어제 지훈의 명령으로 국수 가게에 몰래 잠입해 아이들이 마시던 음료수 캔을 수거해 갔었다. 그는 지훈의 눈치를 살피며 다급하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방금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는 지훈의 귓가에 속삭이려다 이성을 잃고 외쳤다.
99.999%입니다. 회장님, 저 아이들 4명 모두 회장님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정적 속에서 확성기처럼 울려 퍼졌다. 지훈은 김비서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와 연우의 손바닥 위에 놓인 이터니티 커프스 버튼,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19년 전의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었다. 김비서의 99.9999%라는 외침과 서연우의 손바닥에 놓인 이터니티 커프스 버튼, 강지훈의 얼어붙었던 세계가 그 두 가지 증거 앞에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는 더 이상 억만장자 강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명의 아버지였다. 이사회실에 경악스러운 정적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수천억 원짜리 인수합병 계약서를 단번에 구겨쥐었다. 이 사진들이 숨을 삼켰다. 이사회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옆에 굳어있는 병원장을 향해 맹렬하게 돌아섰다. 당신들, 이 병원 팔아넘길 생각에 눈이 멀어 지금 누가 죽어가는지는 알고 있어? 그는 계약서를 병원장의 얼굴에 던졌다. 이 M&A 없던 일로 합니다. 구조조정, 통폐합 다 집어치우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삼진의료원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서하준, 내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의사라도 데려와. 필요한 모든 장비, 모든 약물 내가 전부 책임집니다. 당장. 그의 선언에 이 사진들은 아연실색했지만 감히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연우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지만 단호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절망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준이 어디 있어? 당장 안내해. 연우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에게 이끌려 이사회실을 뛰쳐나갔다. 김비서가 그들의 뒤를 따랐다. 소아과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하준이가 보였다. 각종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5살배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작고 창백한 모습으로 겨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지훈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저 아이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는 동안 자신은 펜트하우스에서 차가운 숫자로 가득 찬 서류나 뒤적이고 있었다. 5년.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5년의 시간을 그는 완벽하게 도둑맞았다. 아니, 스스로 버렸다. 회장님, 소아과 과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왔다. 그는 방금 이사회실에서 벌어진 소동과 병원 인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이 상태가 위중합니다. 당장이라도. 지훈은 의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의 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검사해. 당장. 내 골수 저 아이와 맞는지 확인해. 지금 당장.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재벌 회장이 아닌 절박한 아버지의 명령에 압도당했다. 지훈은 차가운 주삿바늘이 자신의 팔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피가 뽑혀나가는 동안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유리창 너머의 하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연우는 그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자신을 버렸던 남자, 자신을 지옥에 밀어넣었던 남자의 어머니. 하지만 동시에 지금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팔을 내어주는 저 남자. 원망과 일말의 희망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몇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다. 지훈은 값비싼 가죽 소파가 있는 병원장실이 아닌 중환자실 앞 복도에 채거운 플라스틱 의자에 연우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19년이라는 거대하고 고통스러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거짓말을, 그리고 자신이 6년 전 저지른 무책임한 하룻밤을 떠올렸다. 내적 갈등. 그는 연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 19년의 세월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거의 달리다시피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경이로움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회장님, 서현우 씨,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HLA, 조직 적합성 항원이 100% 일치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하준이는 살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님이 살리실 수 있어요. 연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19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훈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술 언제 할 수 있어? 가장 빠른 시간이 언제요? 하지만 회장님, 골수기증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회장님의 몸에도 무리가. 그런 건 상관없어. 지훈이 포효했다. 내 아들이 죽어가. 당장 준비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장 빠른 시간으로. 절정의 희생. 그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그가 두려운 것은 5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잃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의 고집에 따라 수술은 다음 날 아침 일찍으로 잡혔다. 지훈은 기증자 검사를 위해 병실에 입원했다. 그가 막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였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의 어머니 박 회장이 태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녀는 김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들어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훈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옷 벗지 못해! 박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박 회장은 병실 복도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온 참이었다. 지훈이 M&A를 취소했다는 것, 그리고 19년 전 그 더러운 년이 나타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한다는 것, 심지어 지훈이 그 사생아를 위해 골수를 기증하려 한다는 것까지. 그녀는 복도 한쪽에 서 있는 19년 전보다 더욱 초라하고 비참해진 서연우를 발견하고는 경멸의 눈빛을 쏘아붙였다. 네 년이로구나. 19년 전에 그 돈을 받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 뼈까지 빼먹으러 왔어. 이 잡초 같은 년. 어머니! 지훈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환자복을 입은 채 19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죽은 자의 눈빛이었다. 어머니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김 비서가 가져온 19년 전 가짜 진단서 사본과 방금 병원에서 뗀 하준이와의 유전자 일치 보고서를 나란히 들어보였다. 19년 전 저 여자가 불임이라고 하셨지요.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야 의사가. 그 의사 어머니 재단에서 거액의 연구비를 받고 미국으로 도망쳤더군요. 찾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위압감에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왜 그러셨습니까? 내게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애원이 아닌 심판자의 것이었다. 복도에는 연우와 의사들, 간호사들 것이 모여들어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탄로 났다는 것을 직감한 박 회장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뒤틀린 모성이 드러났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녀가 악을 썼다. 그깟 국수집 딸년이 내 앞길을 막는 걸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최고가 되어야 할 내 아들이라고. 저런 천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었단 말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병원장 찾아가서 가짜 진단서 만들게 하고 전현한테 돈 쥐어주면서 당장 꺼지라고 협박했어. 다 널 위해서. 네가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게. 네가 내 아들 강지훈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게. 내가 다. 그녀의 말은 차마 끝을 맺지 못했다. 지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 때문이었다. 19년간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얼음 같던 그의 아들이 울고 있었다. 지훈은 울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19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한 자의 거무함과 참회였다. 내적 갈등. 그는 어머니가 만든 거짓말 위에서 성공이라는 성을 쌓았다.
그 성공을 위해 그는 사랑을 버렸고 아내를 버렸고 그리고 5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버렸다. 그는 박 회장을 지나쳤다. 이제 그녀는 그의 어머니가 아닌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가해자일 뿐이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모든 것을 듣고 19년 전의 그날처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연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19년의 거짓된 삶과 5년의 무관심을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까? 그는 그저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던 그 손.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연우의 어깨를 잡으려다 차마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미안하다, 연우야. 내가 다 미안해.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수술실로 향하는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술실 앞 복도.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꺼지지 않는 절망의 등대처럼 깜빡였다. 서연우는 두 손을 모아주고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다. 그녀의 곁에는 겁에 질린 민준, 서준, 도준이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동생이 그리고 어제 처음 본 아빠라는 남자가 저 문 너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은 아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마지막으로 본 채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병원에서 쫓겨난 후였다. 복도는 지독한 정적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연우의 희미한 기도 소리로만 채워져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붉은 램프가 꺼지고 육중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연우는 용수처럼 튀어올랐다. 하얀 가운을 입은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연우는 그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수술은... 집도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환하게 웃었다. 성공입니다. 아주 성공적이에요. 하준궁도 그리고 강지훈 회장님도 모두 무사하십니다. 기중자의 골수가 아주 건강해서 하준군의 몸에서 완벽하게 생착할 겁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 말에 연우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19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공포가 그 한마디에 눈물로 터져나왔다. 하준이는 묵인실로, 강지훈은 병원 최고층 VIP 병실로 옮겨졌다. 두 병실은 마치 운명처럼 나란히 붙어 있었다. 하준이는 회복에 들어갔고 지훈은 골수를 채취한 고통과 마취의 여파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연우는 꼬박 하루를 잠든 지훈의 병실에서 보냈다. 하준이의 무균실은 면회가 제한되었기에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확인한 뒤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병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19년의 원망, 어제의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의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이 눈을 뜬 것은 그 다음 날 새벽이었다. 마취 기운이 가시지 않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뼈를 깎는 듯한 허리의 통증을 느꼈다. 억만장자로서 겪어본 적 없는 생경한 육체적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아팠지만 19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마음의 갑옷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병실 천장, 그리고 사각, 과일 깎는 소리.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창가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 연우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하준의 병실이 아닌 자신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19년 전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사과를 깎던 그녀의 모습.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엔 세월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연우는 지훈이 깬 것을 눈치채고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깎던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고 그에게 물컵을 들고 다가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일어났어요. 연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정말 우리 하준이 살려줘서. 우리 하준이. 그녀가 무심코 내뱉은 그 우리라는 단어가 지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물을 마시려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끔찍한 통증에 신음을 흘리며 다시 누웠다. 연우가 다가와 침대 머리맡 버튼을 눌러 상체를 올려주었다. 지우는 겨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연우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가 고마워. 오히려 내가 고마워, 연우야. 그의 입에서 19년 만에 다정한 호칭이 흘러나왔다. 연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날 용서하지 마, 지훈이 말했다. 19년 전에 난 비겁했어. 내 어머니의 거짓말을 어쩌면 나도 믿고 싶었는지 몰라. 당신의 결백함보다 후계자라는 내 자리가 더 중요했을지도. 그리고 6년 전, 난 당신의 기억조차 못할 만큼 쓰레기였어. 난 아버지 자격이 없어. 당신과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 난 평생 속죄해도 모자라. 그는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죄를 19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45년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연우는 그의 눈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9년 동안 그녀가 꿈꿔왔던 복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무너지고 파산하고 자신처럼 비참해지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돈과 권력을 모두 가졌지만 19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하지 못했던 공허한 남자,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의 아이를 위해 기꺼이 뼈를 내어준 아버지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19년간 얼어붙어 있던 증오의 얼음이 사각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틈새만 살짝 열렸다. 3개의 작은 머리가 삐죽 안을 들여다보았다. 민준, 서준, 도준이었다. 아이들은 하준이가 살아났다는 소식과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병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어제 국수 가게에서 보았던 무서운 아저씨가 하얀 환자복을 입고 엄마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신기하게 그리고 두렵게 바라보고 있었다. 연우가 아이들을 발견하고 손짓했다. 얘들아, 이리 와. 아이들이 망설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지호는 숨을 죽였다. 자신의 아들들, 건강한 자신을 닮은 3명의 아들들. 그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아이들 역시 낯선 남자와 그 남자를 바라보는 엄마의 복잡한 표정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가장 용감한 첫째 민준이가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저 아저씨가 정말 하준이 살려줬어? 연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저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아빠. 그 단어가 병실 안에 조용히 울렸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아픈 몸을 잇고 아이들을 향해 팔을 뻗으려 애썼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 고인 눈물, 그리고 자신들과 똑 닮은 그 눈이 자신들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민준이가 가장 먼저 조심스럽게 지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입을 열었다. 아빠? 그 한마디, 19년의 공허함, 성공에 대한 집착,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것이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졌다. 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렸다. 그는 민준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상관없었다. 그가 민준이를 안자 서준이와 도준이도 울음을 터뜨리며 침대 위로 기어올라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빠! 아빠! 지훈은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마주했다. 그는 새 아들을 품에 안고 문 밖에서 하준이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연우를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다. 19년 만에 그들은 비로소 한 병실 안에서 어설프지만 완전한 가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며칠 후 퇴원하는 날, 하준이는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지훈 역시 골수기증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강지훈 회장의 퇴원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적했지만 그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비싼 슈트 대신 연우가 시장에서 사온 편안한 면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가 하준이의 휠체어를 밀고 연우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를 나서는 그 어색한 가족의 모습은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이 막 병원 정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한 무리의 검은 양복들 사이로 초췌한 모습의 박 회장이 나타났다. 지훈이 모든 법적 권한과 자금줄을 끊어버린 후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K글로벌 캐피털의 위험 있는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늙고 패배한 한 명의 노파였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연우와 아이들 앞에 섰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모두가 박 회장이 또다시 악담을 퍼부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연우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19년 전 연우를 내쫓았던 그 오만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이 늙은이의 욕심이 내 아들도 너도 그리고 저 아이들도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그녀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연우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 전 재산이다. 아이들을 위해 써다오. 연우는 그 돈 봉투와 박 회장의 주름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19년의 서름이 이 돈으로 갚아질까? 아니었다.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밀어냈다. 수용, 돈은 필요 없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연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19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자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다. 대신 정말 배가 고프시면 언젠가 국수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그 말은 용서보다 더 깊은 이해였고 치유였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지훈은 그런 연우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함께 병원 문을 나서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서연우가 운영하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낡은 내 아들 국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통유리로 된 깔끔한 2층 건물이 서 있었다. 간판은 그대로였다. 내 아들 국수.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가난의 상징이 아닌 희망과 재회의 상징이 되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다. 결말, 행복한 결말. 1년 전 강지훈이 병원 M&A 자금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연우의 삼토에 투자한 결과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여기요, 멸치국수 하나, 비빔국수 둘. 주방 안 서연우는 더 이상 땀에 절어 있지 않았다. 깨끗한 조리복을 입은 그녀는 능숙하게 직원들에게 주문을 지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절망과 공포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가끔 홀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이 그리고 그녀의 미소가 19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네, 3번 테이블 국수 나왔습니다. 쩌렁쩌렁한 그러나 어딘가 어설픈 목소리가 홀을 울렸다. 손님들에게 뜨거운 국수를 나르고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그림이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앞치마를 두른 강지훈이었다.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던 마이더스의 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이곳에서 가장 서툰 초보 서빙 직원일 뿐이었다. 부와 가난의 대비, 역할 전복. 그가 K글로벌 캐피털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국수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서툰 손놀림에 뜨거운 국물이 살짝 넘쳤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지훈이 당황하며 허리를 굽혔다. 손님은 K글로벌 캐피털의 투자자가 아닌 동네 주민이었다. 그는 넉넉한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사장님. 국수 맛이 좋아서 다 용서됩니다. 하하, 근데 사모님보다 영 서투시네.
지우는 그 말에 그저 멋쩍게 웃으며 냅킨을 건넸다. 이 굴욕감은 달콤했다. 주방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연우는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광경이 여전히 비현실적이면서도 행복했다. 지훈은 K글로벌 캐피털의 한국지사 운영을 김 비서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3번은 정확히 내 아들 국수로 출근했다. 억만장자의 삶이 아니라 내 아들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가게에서 19년간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있었다. 아빠! 저기 5번 테이블 물! 가게 안을 유니폼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6살 배기 네 아이 민준, 서준, 하준, 도준이 소리쳤다. 아이들은 이제 이 가게에 살아있는 마스코트였다. 1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하준이는 이제 네 형제 중 가장 목소리가 크고 씩씩했다. 아이들은 낯선 손님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 물을 따르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씩씩하게 외쳤다. 그 모습은 가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전염시켰다. 알았어. 아빠 간다. 지훈이 허둥지둥 물 주전자를 들고 5번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M&A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는 내 아들의 영웅이자 서툰 아빠였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지훈이 아들들에게 배운 것은 숫자가 아닌 바로 이 웃음소리의 가치였다. 19년간 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다. 가게의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 그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노파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 회장이었다. 1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았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작은 아파트에 살며 매일 점심 이곳 내 아들 국수를 찾았다. 연우의 국수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라는 말은 그녀에게 내려진 유일한 구원이자 마지막 초대였다. 국 회장은 국수를 주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가게 안을 뛰어다니는 4명의 손주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의 도끼와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쓸쓸한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감히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19년 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손주들을 이제야 눈에 담고 있었다. 그때 둘째 서준이가 뛰어가다가 박 회장의 테이블 앞에서 멈춰섰다. 아이는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낯선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호의에 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19년 전 자신이 더러운 피라며 부정했던 바로 그 핏줄이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사탕을 향해 천천히 뻗어갔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받아들였다. 아이는 또 오세요 라고 배꼽 인사를 하고는 다시 형제들에게로 달려갔다. 박 회장은 그 사탕을 손에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19년 묵은 죄가 손자의 달콤한 사탕 하나에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우는 말없이 박 회장의 보리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라고 직원에게 일렀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받아들임이었다. 정신없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는 잠시 한가해졌다. 지우는 앞치마를 푼 채 가게 앞 작은 벤치에 앉아 땀을 식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최고급 만년필을 잡던 손에는 이제 뜨거운 그릇을 나르다 생긴 작은 흉터와 굳은 살이 배겨 있었다. 그는 그 흉터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19년의 공허함이 이 1년의 노동으로 비로소 채워지고 있었다. 연우가 그의 곁에 다가와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녀 역시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가게 안에서 낮잠에 빠진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힘들지 않아요? 연우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당신이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는 원망 대신 익숙함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살아있는 것 같아. 19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연우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19년 전 그들의 짧은 사랑의 증표였고 6년 전 하룻밤의 실수처럼 남겨졌던 이터니티 커프스 버튼. 1년 전 병원에서 그는 자신의 지갑 속에 19년간 간직해왔던 나머지 한쪽 커프스 버튼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다. 그는 자신의 절반을 그녀에게 돌려주었고 그녀는 그 2개의 증표를 받아들었다. 상징물, 벗기념 동력. 이제 연우의 목에는 19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한 쌍의 이터니티 커프스 버튼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억만장자의 소매를 장식하는 차가운 은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목에서, 그녀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오해와 비극을 견뎌난 영원한 가족의 상징으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레이션 성찰. 19년의 엇갈림, 19년의 오해. 하지만 가족이라는 운명의 끈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연우의 손을 잡았다. 19년 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강인한 손이었다. 연우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사랑해. 그리고 여전히 미안해. 연우는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19년의 세월을 모두 용서하는 빛이었다. 그만 미안해하고 저녁 장사 준비나 해요. 오늘은 당신이 육순의 차례인 거 알죠? 지우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해가 저물고 내 아들 국수의 간판에 따뜻한 불이 켜졌다. 4명의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 아빠와 엄마의 주위를 맴돌았다. 가장 큰 시련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졌다. 때로는 가장 지독한 멜로드라마가 가장 진실된 해피엔딩을 위한 긴 서막일 뿐이다. 19년 만에 재회한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영원을 함께할 준비를 마쳤다.